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장소로는 3곳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유럽 중립국이나 북한 공간이 있는 국가들이 거론됩니다. 끝을 모르고 치닫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한시적으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했는데 추가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90일 동안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비위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논평을 냈는데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도려내겠다면서도 조수석 경질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항공사고 조사위원회가 어제 한강에 추락한 산림청 헬기를 해체해 본격적으로 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직한 정비사에 대한 연결식은 내일 산림청장장으로 치러집니다. 건설 현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성희롱에 시달리거나 화장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세계 경제 1위와 2위의 나라가 벌이던 최악의 무역 전쟁이 잠정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은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을 하면서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고 장소는 3곳 가운데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일단 세계 경제는 한시름 덜었고 또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 회의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3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안 돼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2월까지 넓게 열어놓은 셈입니다. 의제와 일정을 조율할 고위급 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외교소식통은 내년 초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앞으로 2주 내 북미 양국이 고위급과 실무회담을 열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회담 일정뿐 아니라 핵사찰과 폐기, 제재 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끌어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를 3군데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너 곳이라고 했는데 후보지가 그때에 비해서 좀 더 압축된 셈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때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2차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관계 정상화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를 다시 언급한 건 50여일 만입니다. Singapore was fantastic, but we'll probably do a different location. We're talking about 3 or 4 different locations. 서너 곳이라면서 1차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는 배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3곳을 검토 중이라며 김 위원장을 일정 시점에 미국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2차 회담 성과에 따라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등 미국으로 초청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담 장소로 회담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 가능성이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1차 회담 준비 과정에서 거론된 스위스 등 유럽의 중립국이나 아시아권의 북미 동시 수교국 개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점을 사실상 내년 2월까지로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의 시점과 장소, 김 위원장에 대한 초청 의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건 교착 국면인 북미 간 협상을 감안한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러모로 반기고 있는 분위기겠죠? 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견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분명히 들어왔다면서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도 조속히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청와대가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일정까지 말한 셈이 됐네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G20 회의가 열린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번 싱가포르 1차 회담 때보다 더 진도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큰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뿐 아니라 북미 정상 간에도 이른바 케미가 좋고 잘 맞다. 북미 간 소통이 정중하게 잘 되고 있고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조기 해결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1월이나 2월 2차 북미 회담의 일정이 실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북미 간에 교감이 된 거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이 있었다고 하죠. 네, 청와대는 일단 김 위원장이 자기가 얘기한 건 꼭 지키더라면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다만 답방은 꼭 연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답방 약속은 지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일본 언론은 지난달에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12월 중순 답방을 요청했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일관되게 연내 답방은 답방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예, 청와대 춘추관에서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예, 그럼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앞서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1월 초쯤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1월이나 2월을 언급을 했고 약간 시차가 생긴 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1월 초를 언급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1월이나 2월이라고 해서 좀 더 기간을 넓게 잡았습니다.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1월은 이 북한에서는 신년사 발표가 있고 미국도 이 하원이 개원을 하는 시기여서 이번에 북핵 관련 또 청문회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모두 대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좀 필요한 시기인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월을 언급한 건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이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고위급 회담이 미뤄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좀 일부분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 3곳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항상 뭐 3곳이다, 4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뭐 누차 해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 어떻게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미국 내부적으로는 뭐 물색을 하고 또 검토 중인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어떤 북한을 움직이려는 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선제적으로 뭐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원한다. 난 준비가 됐으니까 와라.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와라. 일종의 이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론이 지금 외교가에서 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보이는 장소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오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인프라 환경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국 고르게 될 텐데요. 이 외교가 안팎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일정 시점에 초청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워싱턴은 빼고요.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이 동남아 쪽에선 아세안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정도가 꼽힙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을 좀 더 선호할 테고요. 예. 또 유럽에서는 이 김 위원장에게 익숙한 스위스 등이 꼽히지만 역시 멀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평양의 경우엔 이 북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경호나 의전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이 북한 내부 상황을 좀 고스란히 보여줘야 한다라는 만큼 좀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무엇보다 내년 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실제로 하게 되려면은 북한도 어떤 지금 정치적인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1, 2주 정도가 북한이나 미국이나 또 우리나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하라 이런 대외 선전 매체의 주장이 좀 있었지만 이게 뭐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어쨌든 대화 동력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북한도 곧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이제 계속 미뤄왔던 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또 미리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인 비핵화와 또 제재 완화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이 서울 답방도 결국에는 고위급 회담과 또 2차 정상회담 기류와도 계속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가 상당히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일단 북한의 입장을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공이 북한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3월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G20 정상회의 만참을 겨내 이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의 모습인데요. 양국의 외교, 재무, 무역 부문 책임자들이 총출동했고 마쿠 중재 역할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도 자리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겼고 내년부터는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무역 전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두 고래는 서로에게 엄청난 이 관세 폭탄을 퍼부었는데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시적 휴전에 합의하면서 고래들은 물론이고 주변국들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효식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합의한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90일 동안 추가 협상하는 동안은 추가 관세는 없다 이거겠는데 일단 파국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러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시진핑 주석과 실무 만찬 결과를 보면 무역협상 타결 조건부 합의라는 게 이해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어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되 25%로 인상하는 계획만 유보했습니다. 대신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사이버 침해, 서비스, 농업 분야 등 미국이 문제 삼던 핵심 의제에 대해 90일간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90일 동안 양국이 합의에 실패하면 25% 관세 인상은 그대로 이뤄지게 됩니다. 일단 확전은 피했지만 92일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석 달 휴전 그리고 협상 조건부 합의라고 해도 중국이 상당히 양보를 해서 얻은 결과로 봐야겠죠. 네, 백악관은 중국이 매우 상당한 액수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구입하기로 합의할 것이며 농산물은 즉각 구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 발표에선 빠진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 30억 달러를 시작으로 2,50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하며 무차별 관세를 부과했었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 중서부 농업 지역의 대표적 수출품인 대두, 돼지고기 등 농산물 보복 관세로 맞섰는데 이번에 대규모 농산품 구매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중국도 많이 양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경제에 되돌아올 피해를 생각해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겠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외에 2,67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부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산 자동차에 중국과 똑같이 4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까지 했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중국산 부품에 의존해온 미국 제조업 전체가 입을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네, 이번 휴전 계기로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양국이 제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구체적인 의제와 90일 협상 시한을 명시한 반면 중국 측은 의제와 시한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관세 전쟁을 멈춘 건 환영할 일이지만 미중 간의 근본적인 충돌 경로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공식 발표는 미국과는 결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90일 동안의 추가 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관세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면 중국은 90일간의 협상 시한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폐를 위한 협상, 그러니까 무역 전쟁 이전으로의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새로운 관세 부과 중단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将按照两国元首达成的原则共识，朝着取消所有加征关税的方向加紧磋商。 상무부 역시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90일 시한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는 백악관의 발표 내용이 중국 측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막고 기존 관세의 폐지나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양국은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사평에서 이번 합의가 세계 모든 사람을 한숨 돌리게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정한 속도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나 일방적 양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게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많이들 아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지난 9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은 20일이나 20개월이 아니라 20년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이 계속될수록 미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중국이 내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란 것입니다. 2025년 안에 중국을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시켜서 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견제를 하겠죠. 내세우는 건 중국의 불공정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칙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기술을 베끼거나 훔치면서 크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못하게 장벽을 치고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관세 폭탄이 상당 부분 중국 제조 2025 관련 제품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무역 수지 문제를 넘어서 기술 패권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두 고래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 흔히들 말을 하죠. 네.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이고요. 미국은 2위입니다. 중국은 27%, 미국은 12%인데요. 그런 두 나라가 싸우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몸살 걸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중간재나 부품들을 많이 수출합니다. 그런데 관세 폭탄 때문에 중국산 TV나 컴퓨터가 미국에서 안 팔리게 되면은 중국 기업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되는 한국 기업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무역주의가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철강 제품에도 관세 폭탄 부과하려다가 철회했다는 점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 기자 말대로 미중 간 전쟁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거라면 우리나라에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 대답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해외 순방 마치고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세안, 인도,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적인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지난 사드 보복 사태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수출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말은 쉽지만 많은 투자와 노력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 논평을 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라고 밝혔는데 여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을 오늘도 꺼내들었습니다. 윤영석 대변인은 특별감찰반 직원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전반적인 비위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 최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논란을 한꺼번에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여당 일부에서도 가세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자신을 믿어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오는 4일 마지막 순방지인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뒤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조 수석 경질론에 대해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김모 수사관이 민정의 감찰을 받을 때와 현재 대검에서 감찰을 받으면서 하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아직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주말인 오늘도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추락한 산림청 헬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오늘 끝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직한 정비사에 대한 연결식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파란 천을 씌운 사고 헬기가 트럭에 실려 나갑니다. 부서진 헬기의 잔해들도 다른 트럭에 실렸습니다.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한강에 추락한 산림청 소속 헬리콥터의 해체 작업이 구리 암사대교 인근 한강 둔치에서 완료됐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장소를 옮겨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기장과 부기장에 대한 1차 조사가 병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조사 도중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헬기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체 작업이 완료된 사고 헬기는 김포공항 인근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정비사 윤 씨의 빈소는 인천의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연결식은 산림청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인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자동차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속에 걸립니다. 경찰이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택시에 미처 올라타기도 전에 안내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별다른 고지 없이 그대로 출발합니다.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개정교통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서 경찰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을 태운 택시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내지 않습니다. 동승자 탔을 때 고지 드렸나요? 네, 여기서 내지에서 나옵니다. 예.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어떤 형태로든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아예 단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썬팅이 짙게 돼 있으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안 맸어? 경찰을 보고 황급히 안전띠를 매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니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그래요. 바로 요 앞이거든요. 단속이 일시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여러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법원 판결 전이라도 3차례 이상 적발됐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강모 씨는 지난해 2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적발이 돼 기소됐는데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서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삼진아웃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꼭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적발된 것만으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법을 위반한 걸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된 건설 현장에도 여성 노동자는 있습니다. 10명 중 1명꼴인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워낙 적은 수다 보니 이들이 받는 차별과 고충은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성희롱, 성차별은 만연하고 화장실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좋겠어? 아줌마가 돈 벌어들여서. 참고 넘어가야 내일 또 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자가 일을 하니까 뭐 작업이 늦는다는 등. 처음엔 주위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단지 성별이 여성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격증을 따보고 싶다 그랬더니 여성이라 못할 거다라고 하시. 뭐가 답답해서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고생을 하느냐. 그만둬라.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언제 오빠랑 술이나 한 잔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신랑이 제대로 안 된 놈이라 네가 어쩌다가 건설 현장까지 와서 일을 하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여성은 없었고 하소연하고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그걸 마음속에 두면 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본적인 일상도 제대로 누리기 힘들었습니다. 여성 화장실은 없었고 맵고 짠 거 안 먹고 또 커피가 마시고 싶어도 화장실 말이 올까 봐 안 마셔. 일 마치고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뭐 샤워 시설도 있기는 한데 거의 여성들은 쓸 수 없는 거의 남녀 공용으로 쓰니까.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는 10명 중 1명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남성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기 일쑤입니다. 여자 타워 기사하고 일 못한다는 작업자분들도 꽤 있었고요. 여자 가랑이 사이에서 일 못한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남성들보다 더 잘해야? 아, 걔는 일 좀 해?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체로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현장으로 향합니다. 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여성도 저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능공이 못 됐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저거 쳤어. 저기서 일했었어. 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생기고요. JTBC 오선민입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먹기 위해 가축을 도살하더라도 고통을 줄이거나 덜 잔인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약한 새끼 돼지들을 모아서 둔기로 때리고 맞은 새끼 돼지들은 서로 뒤엉켜 버둥거리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농장 주인은 일반적인 도태 과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동물학대일까요?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러진 새끼 돼지들은 산채 버둥거립니다. 둥기 든 인부는 엉킨 돼지들 사이를 오가며 머리를 때립니다. 아무렇게나 가격해 돼지들은 이리 튀고 저리 튑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고 인부는 쫓아가 다시 둥기로 때립니다.
농장 측은 설사병이 있는 새끼 돼지들을 도태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물권 보호 단체들은 최소한 살처분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통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면 안 되고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농장 주변엔 폐사한 지 오래돼 썩은 돼지 사체가 방치돼 있고 주변 땅에 사체를 매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처에 민가와 강이 있지만 비닐을 땅에 깔거나 침출수를 막으려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농장 관계자는 사체를 고열 처리기에 처분했고 무단 매립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농장주와 소유권 분쟁 중인 일부 전 직원들이 묻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묻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을 겁니다.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해당 농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해외 직구족이 점점 많아지면서 구매 대행 서비스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회원수 10만 명이 넘는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가짜 제품이 유통된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팔린 옷값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만 원을 넘나드는 해외 브랜드 제품입니다. 고유 번호인 코드를 정품 인증용 사이트에 입력하자 가짜 물품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한 달 전 김모 씨는 회원수 10만 명이 넘는 구매 대행 카페를 통해 제품을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못했습니다. 믿고 이제 신뢰를 해서 구매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었죠. 구매 대행 카페는 이른바 셀러로 불리는 현지 구매 대행 업자와 계약을 맺고 국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품 특유 상표가 정품과 미세하게 다르거나 위조품에 사용됐다는 코드가 찍힌 옷 여러 벌이 다수 회원에게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팔린 옷값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셀러 대신 카페 운영진이 환불 조치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셀러 대부분이 외국에 거주해 수사가 어려운 데다 통신 판매 중개자로 분류된 구매 대행 사이트는 소비자 구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돌려달라는 게 차지백 서비스인데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래서 가품이고 입증 자료를 충분히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구매 대행을 이용할 때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카드로 결제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취소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서울 도심에 시간이 80년대에 멈춘 듯한 동네가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를 조금은 비껴간 이 동네는 내년부터 철거가 시작되는데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마을의 마지막 순간을 이수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래된 이발기를 펼쳐놓고 기다려보지만 이제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허름한 이발소는 30년 동안 마을 사랑방이었습니다. 마음에 좋을 일이 있겠어요. 손님들이라고 한 분 한 분 이사를 가고 있는데 마음에 좋을 일은 없지. 40년 넘은 세탁소도 문 닫을 준비를 합니다. 1980년대 최루탄 냄새 가득했던 골목의 기억. IMF 외환위기 때 잠시 문을 닫았던 애환을 이제 모두 접고 떠나야 합니다. 지금 찾아가라고 이제 써 붙여야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니까 못 붙이고 있고. 행정명은 이문 1동. 지금은 재개발 이문 3구역으로 불립니다. 독고말이란 야생풀이 많이 나서 독고말로도 불렸습니다. 해방과 전쟁, 경제개발 시기를 지나면서 서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한 달 10만 원짜리 달방 여관도 아직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낡은 골목, 오래된 기억들은 대형 아파트 단지로 변합니다. 오래된 골목의 시간이 지워지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마을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모여서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이웃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동네가 좋다고 아파트를 거부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주가 시작되고 석 달 만에 4천 가구 가운데 800여 가구가 떠났습니다. 낡은 대문, 얽힌 전선, 복잡한 골목은 이곳에 살던 주민들 기억 속에만 남게 됐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주말을 맞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뜨거워지면서 프랑스 파리 거리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차를 포함한 차량과 주택에 불을 지르고 경찰 총을 훔치는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만 최소 130명에 달했고 3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 상젤리제 거리 도로에서 차량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보지만 화재는 주택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노란조끼 시위대가 과격해지면서 경찰차도 방화 공격을 받았습니다. 망가진 경찰차를 흔들며 조화하고 상점의 진열장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검거에 나서 3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포함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세계 최고 관광지인 파리가 전쟁 상태의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Les Gilets jaunes se battent pour une cause, ils manifestent, ils revendiquent et c'est parfaitement légitime. Ceux qui étaient là sont venus pour piller, pour casser, pour voler, pour blesser, pour tuer même. 시위대는 경찰 차량에서 소형 총을 훔치기도 했으나 장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시위대가 명품 매장에 유리창을 부수면서 파리 중심부 백화점들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G20입니다. 이 모임을 의미하는 그룹에 20개 국가를 합쳐서 주요 20개국이라는 의미의 G20. 이 회원국을 다 합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 또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니 영향력이 상당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1975년 석유 파동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프랑스, 서독,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정상이 모였던 G7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더 많은 나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추가되면서 G20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후 사실상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회의로 자리매김했는데, 그래서 매해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 문제에 맞춰져 왔습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는 독일에서 열렸죠.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경제 문제 외에 한반도 평화 문제가 각국 정상들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지금 여전히 풀어야 할 실타래는 아주 복잡하지만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 번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G20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시 구룡포 동쪽 11.6km 해상에서 4.7톤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60대 선장 등 2명은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70대 선원 1명은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하다 파도에 배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한 무인텔에서 불이 나 남녀 투숙객 2명이 숨졌고 50명 넘는 투숙객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투숙객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내일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절임 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절임 배추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고 10개 제품은 제조일 등 표시사항을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금 원산지를 100% 신한 천일염이라고 기재해놓고는 중국산 소금을 섞어 쓴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선 부양 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약 4만 가구의 저소득층이 새로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부모나 자식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 의무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정부는 이들 중 실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점차 완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출국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모습인데 김 의원이 출국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오늘 김 의원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이름이 바로 출국이었습니다. 예, 출국이라는 영화, 이게 영화 이름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오늘 영화를 보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출국 영화 많이 봐달라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직접 자신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감상평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오늘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지지자들 300명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던 겁니다. 예. 요즘 세상에 이런 영화가 어떻게 나왔나 싶네요.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영화를 추천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보기까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관람하는 현장에 가서 그 이유를 직접 김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오늘 특히 출국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 고르게 되신 건가요? 글쎄요, 이게 무슨 화이트리스트로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과연 진짜 어떤 내용인지 또 많은 분들께 또 같이 한번 보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예. 오늘 안지현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가 화이트리스트 논란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영 제한 같은 불이익을 당했던 블랙리스트 영화와 반대로 이 정부의 특혜를 받은 영화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영화가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이 영화의 순 제작비를 넘어섰고 또 당시 국정원이 나서서 영화진흥위원회에게 제작 현황 점검을 지시한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논란에 대해서 영화 감독과 제작사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이 영화가 이런 논란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 논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 영화 자체로 평가받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 영화 평점과 리뷰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보였습니다. 예. 또 오늘 관람하는 김진태 의원과 함께 전희경 의원이 지지자들과 이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이 특이한 장면이 있었는데 모두 서서 보시는 것처럼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지켜보시죠. 예. 예. 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현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잘 파악을 하고 왔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극장 가면은 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애국가를 직접 부르기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낯선 모습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 왔던 지지자들 모두 익숙한 것처럼 모두 일어서서 직접 애국가를 불렀던 건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튜브나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멘트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 자리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윤창중 칼럼 세상 TV에서 보고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출국을 봐라 그러셨어요. 예, 그렇군요. 자, 제작사 측의 뭐 의도한 건지 어떤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성 논란에 휘발린 영화 또 한 편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염화미소입니다. 예. 부처님 그림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염화미소는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된 제자가 이 미소로 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염화미소라는 뜻을 직접 사용하진 않은 거고 예. 이 직답을 피하고 미소로 대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미소로 대신 이야기한 사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인데요.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후임으로는 홍남기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지만 아직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을 따라 나선 건데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기자들 앞에서 사실상 고별 브리핑을 한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G20 정상회의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이제 가 있는 그런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인데 어떤 내용으로 고별 브리핑을 했습니까? 내용 자체는 G20 정상회의 종합 브리핑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온 기자들은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의 질문을 던졌고요. 그런데 김 부총리 대답 대신에 웃었습니다. 이 장면도 직접 보시죠. 퇴임을 앞두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 저희 보면서 옆에서 물어 답변했구만 또 공시적이게 물어보시네. 네, 앞에 기자 질문이 살짝 잘렸는데 자유한국당 공개 러브콜도 있는데 퇴임 후 계획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답 대신 이렇게 웃음으로 때운 겁니다. 예, 부인을 하거나 뭐 인정을 하거나 하지 않고 미소로 즉답을 피한 거군요. 자, 그 부분이 뭐 염화 미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볼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자, 어떻습니까? 김 부총리가 세간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거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김동연 총리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김동연 총리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사령탑이었지만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맡아온 배경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로선 김 부총리의 거취 예상하기 쉽지 않고요. 하지만 앞서 참여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고 보수 정당으로 들어온 정치인은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었고요. 예. 이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방부 장관으로 불리던 김장수 전 실장도 그 직후에 한나라당 의원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자부 장관을 지냈던 박명재 의원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뭐 김 부총리가 이런 선례를 따르리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정치권에서는 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원치 않은 성매매를 해야 했던 어린 여학생들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너도 처벌받는다는 협박 때문에 성착취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린 건데요. 작품 하나하나마다 어린 학생들이 마주해야 했던 차가운 현실이 녹아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스스로를 성적 장난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17살 여학생의 일기장입니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성을 만났고 그 길로 원치 않는 성매매에 시달렸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여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뾰족한 산을 오르고 정처 없이 헤맵니다. 가족의 학대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다 우연히 접속하게 된 채팅 앱에는 이들을 성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너도 처벌받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성매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일어나면 매수자와 알선자만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예 성착취로 규정합니다. 영국에선 채팅앱 등을 통해 성인이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진짜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만 13세로 비교적 낮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밤 늦게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선 80mm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부 지역에 기승을 부렸던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고 내일은 비에 먼지가 씻겨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도 더 높아 포근하겠지만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